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방고시학원의 생물 박태양입니다. 지금부터 4월 6일 시행됐던 경북 생물 기출문집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다음 아미노산 중에서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것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필수 아미노산 8종을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이제 외우는 방식은 각기 다 다르겠지만, 저는 유라 앞에 발메트라고 저는 이제 외우고 있는데, 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류로 바꿔서 류신, 라이신, 아이소류신, 페닐알라닌, 발린, 메사이오닌, 트립토판, 트레오닌까지, 트트는 같은 거라서 같이 썼어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제 아기나 이제 자라는 아이들한테는 아르지닌하고 히스티딘이 더 필요하긴 한데, 지금 문제에서는 확인 좀 해볼게요. 네, 트립토판 여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글루타민은 없고, 페니알라닌, 메사이오닌. 네, 그래서 정답은 아닌 것을 고르라 했으니 글루타민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세포 형태를 띠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부르죠. 맞는 표현. 두 번째, 바이러스는 RNA만 가진다. RNA만 가지는 건 아니고 RNA 또는 DNA 둘 중 하나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아닌 것을 고르는 거니까 2번이 되겠고요. 3번, 바이러스는 숙주세포 내에서만 증식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죠. 숙주세포 내에 들어가야지만 실제로 생명체처럼 활동을 할 수 있다. 네 번째,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를 한다. 마찬가지, 바이러스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숙주세포의 것을 이용을 해야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번, 동물세포의 활면소포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이거 볼 때 활면소포체하고 많이 비교하는 게, 활면소포체는 우리가 매끈면소포체라고도 부르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조면소포체는 거친면소포체라고 부른다. 이 중에서 우리가 여기 활면소포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칼슘 저장. 칼슘 저장의 기능이 있다. 자, 두 번째, 탄수화물 대사를 한다. 탄수화물 대사. 다음 세 번째, 지질을 합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다음 네 번째, 약이나 독소와 같은 것들을 해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자, 여기서 하나하나 이제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1번, 근육세포에서 칼슘을 저장한다. 맞는 표현. 2번,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탄수화물 대사 맞죠? 3번, 정소에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을 생산한다. 이때 우리가 이제 빨리 문제를 읽다 보면 이걸 이제 순간적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생식샘 자극 호르몬은 LH, FSH와 같은 물질인데, 이 친구들은 주 구성 물질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질합성이라는 개념에서는 이게 다릅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 단어를 빼버리고 생식 호르몬 또는 성 호르몬이라고 표현한다면, 마찬가지 이 친구는 스테로이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질합성이 들어가서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죠. 3번은 요 단백질 성분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조면소포체, 거친면소포체가 하는 기능인 단백질 합성 및 이동, 운반과 관련돼 있으니 3번은 굳이 따지자면 조면소포체 이야기겠네요. 4번, 간에서 약과 독소를 해독한다. 맞는 표현 되겠네요.
정답은 3번. 다음 4번. 세포 골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세포 골격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죠. 미세 섬유, 중간 섬유, 미세 소관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문제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미세 섬유와 중간 섬유는 장력에 저항한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서 미세 소관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맞는 표현. 2번. 중간 섬유는 세포 소기관의 고정에 관여한다.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해가 좀 편합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세포의 그림을 간략하게 이렇게 그려보면은 가운데 핵이 이렇게 있고 세포 바깥쪽으로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요것을 우리가 미세 섬유, 그다음 안쪽에 마치 거미줄처럼 세포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이나 소기관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고정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중간 섬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길이 뻗어 나가 있는 것처럼 이제 소위 뭐 철길, 뭐 도로 같은 표현을 많이 쓰는데 물질 이동이나 세포 소기관 이동 같은 것들을 담당하는 미세 소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3번에 보면, 2번에 보면 중간 섬유는 세포 소기관의 고정에 관여한다. 방금 설명했죠. 마치 거미줄처럼 퍼져 있다고. 맞는 표현이겠네요. 3번. 미세 소관은 소장의 융털돌기의 융모를 구성한다. 방금 미세 섬유를 제가 설명을 할 때 제가 이걸 미리 융모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융모 근처에 이렇게 뻗어나가 있는 실타래 같은 것들은 다 뭐다? 미세 섬유다. 그럼 따라서 미세 소관은 아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 4번. 미세 소관은 세포 소기관 이동에 관여하고 미세 섬유는 세포 운동에 관여한다. 방금 설명했던 건 요거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미세 섬유가 세포 운동한다 이러면 보통 우리가 아메바 운동을 많이 언급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위족 운동. 실제로 세포 운동에도 관여를 하죠. 맞는 표현. 그 다음 5번. 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효소는 우리가 다른 말로 생체 촉매라고도 하죠. 생명체에 존재하고 있는 이제 우리 몸의 화학 반응을 잘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물질을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생명체에 존재하고 있는 효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역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럼 1번 보면 경쟁적 저해제는 가역적으로 작용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2번 비경쟁적 저해제. 마찬가지 효소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비가역적이 아니라 가역적으로 작용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역적이란 말이 이제 왔다 갔다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보통 비가역적 기능을 하고 있는 물질들은 보통 외부에서 온 뭐 독소라든지 아니면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보통 비가역적 기능을 많이 합니다. 3번 효소가 영향을 받는 환경 요인은 pH와 온도이다. pH와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효소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는 표현. 4번 알로스테릭 효소는 촉진제 또는 억제제의 작용을 받는다. 알로스테릭이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마치 스위치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죠. 촉진제가 오면 기능을 하고 억제제가 오면 기능을 멈추고.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다음 6번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CH4 플러스 2개의 산소가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 기준을 조금 봐야 돼요. 여기 이제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산소를 받으니 산화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산소 입장에서는 메테인을 산화시킨 거기 때문에 산화제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1번 메테인의 산화제로 이산화탄소가 사용된 게 아니라 산소가 사용되었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럼 이제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고 2번 산소의 환원제는 메테인이다. 산소 입장에서 보면은 이 수소가 이렇게 건너간 개념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우리는 환원시킨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CH4 같은 경우에는 환원제로서의 기능을 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 2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3번, 4번은 아직 복원이 안 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광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주로 C3 식물에서 발생한다. 자, 광호흡이라는 거는 이제 루비스코 효소의 문제점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제 이산화탄소를 고정해야 될 루비스코가 주변에 이제 굉장히 고온 환경이거나 또는 이산화탄소보다 산소의 량이 상당히 많을 경우에는 루비스코가 이산화탄소를 고정시키지 않고 산소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광호흡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C3 식물이 이제 주로 고온 환경, 건조한 환경, 산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환경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이로 인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한 게 바로 C4 식물과 캠 식물이 이러한 광호흡을 억제시키기 위해 진화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2번.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잘 발생한다. 방금 설명한 대로 고온 건조한 환경에 잘 발생을 합니다. 3번. C4 식물과 캠 식물은 광호흡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전혀는 아닙니다. 최소한으로 발생한다. 최소한으로 발생한다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전혀로 한 거는 옳지 못한 표현입니다. 4번. C4 식물과 캠 식물은 높은 광도에 대한 광호흡 저항성이 높다. 그죠? C3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광호흡에 대해 이제 취약하다 보니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C4랑 캠 식물로 진화한 거고 이로 인해 높은 광도에 대해서도 저항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거겠네요. 다음 8번. 유관 속초세포와 엽육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관 속초세포의 엽록체에는 관계 1만 관여한다. 이거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관계 1만 관여한다. 2번. 엽육세포는 인맥 주변에 있고 유관 속초세포는 엽육세포를 감싸고 있다. 옆에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잎의 단면을 보면 자, 이렇게 인맥이 있고 이 친구를 이렇게 잘라서 들어가지고 이렇게 옆에 있는 모습을 볼게요. 그러면 맨 바깥층에 표피세포, 표피 조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우리가 울타리 조직 또는 책상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인맥이 있는 관다발이 있고 그 주변에 세포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그 다음에 옆에 또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 세포들이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표피 조직, 표피세포가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해면 조직. 이렇게 책상 조직과 해면 조직을 묶어서 우리는 유조직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다음 이러한 유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우리는 엽육세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요거는 우리가 유관 속초세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관을 우리는 관다발, 물관체관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엽육세포와 인맥 주변이고 유관 속초세포가 그 주변을 또 감싸고 있는 모습인데
실제로 관다발을 감싸고 있는 건 유관속초세포가 감싸고 있고 그 바깥쪽으로 다른 여육세포들이 감싸고 있는 모습이죠. 서로 반대로 이제 설명을 했네요. 근데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고 나머지 것 좀 볼게요. 3번. 이산화탄소 고정은 유관속초세포와 여육세포 모두에서 일어난다. 자, 요거를 보면 방금 여기 설명을 했던 여육세포와 요 부분을 유관속초세포, 관다발까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 부분이 여육세포,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유관속초세포, 그 밑으로 이렇게 관다발이 있다고 한다면, 자, 이산화탄소 고정을 이제 여육세포에서 하겠죠.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흡수가 되면은, 자, PP 물질이 옥살 아세트산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탄소 4개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시포식물이라고 부르죠. 그때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효소 이름을 우리가 PP 카복실 레이스라고 부른다. 또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PP 카르복실화 효소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 물질이 자, 여기 있는 이제 유관속초세포 쪽을 들어가면 피루부산으로 변하고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게 될 때 그때 켈빈 회로로 들어갑니다. 켈빈 회로로 들어가서 또 마찬가지 고정작용을 하는데 이때 고정작용을 한 요소가 방금 설명했던 루비스코 효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켈빈 회로를 거치고 나면은 당 성분이 관다발 쪽으로 들어가는 요 일련의 작용을 우리가 시포식물에서 볼 수 있죠. 자, 3번. CO2 고정은 유관속초세포에 있는 루비스코, 그 다음에 여육세포, 여기 있는 PP 카르복실레이즈 모두에서 발생하네요. 그 다음 4번. PP 카르복실화 요소는 여육세포에, 루비스코 요소는 유관속초세포에 존재한다. 그대로 설명했던 거네요. 정답은 2번. 다음. 세포 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기가 세포 분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죠? 간기는 G1기, S기, G2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실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시기 M기는 굉장히 짧다. 현재 1번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 맞는 표현. 2번 세포 분열기 M기는 실제로 세포가 분열하는 시기다. 그죠? 3번 중심체는 G2기에 완성되고 중기에 방추사가 완전히 형성된다. 중심체를 만들면서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G2기죠. G2기 때 중심체가 형성되면은 실제로 이 염색체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방추사가 최대로 뻗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바로 가운데 배열하는 염색체가 가운데 배열하는 중기 시기가 될 것이며 방추사가 완전히 형성된다는 말은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4번 말기에 자매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말기 시기에 자매염색 분체 분리는 우리가 이제 체세포 분열이라고 한다면 말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후기에 분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옳지 못한 표현.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10번) 교차율은 연관에 반비례한다. 다음 중 독립유전에 해당하는 교차율은, 교차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죠. 자, 0%는 우리가 완전 연관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교차율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0%가 맥시멈인데 이 50%가 되면은 우리는 독립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다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11번. 텔로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진핵세포의 선형의 DNA 양쪽 끝에 위치한다. 자, 텔로미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무의미한 염기 배열이 많이 반복하는 거죠. 이번에 보면은 텔로미어는 TTHG로 100번에서 1000번, 뭐 수천 번도 가능합니다. 으로 반복되면서 끝부분, 말단 부분을 좀 보호하려는 기능으로 텔로미어가 존재하는 거죠. 일단 맞는 표현이고, 진핵세포의 선형의 양쪽 끝에 있으면서 보호의 기능을 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3번.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은 곧 유전자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실제로 유의미한 부분을 보호하기 때문에 유전자 손실을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1, 2, 3번 풀고 나면 4번의 답을 바로 고를 수 있는데, 4번. 선도가닥과 지연가닥의 말단 프라이머 부분은 재합성되지 않으므로 짧아진다. 여기 좀 잠깐 볼게요. 이제 미리 그림을 그렸는데 11번에 4번에 보면은 여기 이제 중심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벌어지고 나면은 이제 5', 5'에서 3'에 또 반대 방향으로 RNA 프라이머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5'에서 3' 방향으로 형성되고 나면은 그 뒤를 이어서 쭉 연결해서 이어질 겁니다. 마찬가지 RNA 프라이머가 형성되면 DNA 염기가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여기가 5', 여기가 3'이겠네요. 마찬가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DNA 복제를 형성할 거고, 그런데 이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더 벌어지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더 벌어지고 나면은 여기 이제 5-에서 3- 갔다가 쭉 이어지는 요 DNA 이제 합성 폴리머레이즈 3가 여기서 쭉 진행을 하다가 여기에 여기 5-에서 3- 말단으로 가는 방향이다 보니 그냥 얘는 쭉 이어서 나가면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 RNA 프라이머 형성되면 뒤로 쭉 이어나갔다가 계속 벌어져도 이어서 가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선도가닥이라고 부르죠. 선도가닥. 마찬가지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 한다? 선도가닥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어졌던 RNA 프라이머는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더 벌어지고 나면 뒤쪽에 RNA 프라이머가 형성될 거고, 또 마찬가지 이렇게 이어나가니 이거는 우리가 늦어진다 그래서 지연가닥이라고 부르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얘도 지연가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 있는 지연가닥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꼬리를 물게 되면 여기에서 이 RNA 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DNA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RNA를 제거하고 DNA를 연결해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 끝나고 나면은 여기도 이어지겠죠. 여기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쭉 이어질 거고, 또 마찬가지 여기가 지워지면서 이렇게 쭉 이어지겠죠. 이어지고 나면은 선도가닥 뒤에 끝에 붙어있던 프라이머들은 사라지고 지연가닥 쪽에 있는 이 부분만 결국은 남게 된다. 그러면은 텔로미어가 이제 그 프라이머 부분이 말단 프라이머 부분은 여기 그림과 같이 지연가닥 쪽에만 발생한다. 그래서 선도가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12번 문제가 조금 논란이 있고 복원이 좀 제대로 잘 안 돼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풀이를 해볼게요. 12번 자연 선택에 의한 적응과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개체군의 크기, 이제 적응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데, 환경 적응을 하려면 개체군 크기가 충분히 커야지만 환경 적응에 유리하겠죠. 관련 있는 거 물어봤으니 관련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 2번 생식률, 그러니까 그만큼 자손을 많이 번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또 마찬가지 환경에 대해 적응할 수 있겠죠. 생식률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3번 넘어갈게요. 4번 생존율도 마찬가지. 생존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환경 적응에 유리할 겁니다. 마찬가지 생존율도 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선택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적응과는 조금 거리가 먼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작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작새 같은 경우에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굉장히 깃이 멋있고 화려하고 크죠? 그 이유가 뭘까요? 얘가 수컷이 암컷한테 선택을 받고 싶은 거예요. 선택을 받고 싶은데 그로 인해서 내가 화려하게 꾸미면 상대적으로 포식자 눈에 굉장히 눈에 잘 띕니다. 그러면 잡아먹힐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적응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공작새가 깃을 화려하게 하고 크게 하고 멋있게 하는 거는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좋지 못한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컷으로부터 선택을 받기 위해 성선택을 했다라는 설명으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응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13번 품종 개량 시 우수한 형질의 작물을 육성하는 데 쓰는 방법은 1번 자연도태, 2번 잡종강세, 3번 돌연변이, 4번 교배육종. 우수한 형질을 이제 얻고 싶으면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형질에 대해서 서로 교배를 해보고 우리가 직접 길러보는 거겠죠. 이 육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르코마라 그래가지고 암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암 아니고 이제 기를 육자를 써서 육종을 길러낸다. 그래서 우수한 품질의 형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14번 오리자 사티바 린네는 벼의 학명을 린네의 이명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때 오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맨 앞에 있는 글자인데 이걸 이제 이렇게 써볼게요. 오리자 쓸 때 약간 기울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탈릭체라고 부르는데, 두 번째 사티바 마찬가지 기울였습니다. 이 친구도 이탈릭체. 그런데 린네를 보면 정자체로 이렇게 씁니다. 얘는 이제 명명자는 정자체로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첫 글자 마찬가지 대문자로 쓰고,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속명이고 두 번째는 종소명이죠. 그때 속명과 종소명은 둘 다 이탈릭체로 쓰고 첫 번째 글자의 속명의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쓸 것이며 두 번째 종소명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써야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 속명을 물어본 거니 2번 속명이며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가 맞는 표현이겠네요. 다음 15번 다음 중 항원항체 반응이 아닌 것은 1번 페니실린 쇼크, 이거 이제 아나필락시스죠. 이건 항원항체 반응이라 할 수 있겠네요. 2번 저가세포증, 얘는 이제 RH 응집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작용이죠. 맞는 표현. 3번 백혈병은 우리가 암이죠. 혈액암, 이거는 이제 항원항체 반응과는 좀 거리가 멀고, 알레르기 마찬가지 알레르젠에 의해 가지고 비만세포에 붙어있는 항체가 결합하는 작용을 볼 수 있겠네요. 15번은 정답은 3번. 16번 림프관, 가슴관이 한 방향으로만 림프액이 흐르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림프관 가슴관은 우리가 흔히 아는 정맥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맥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림프관이겠죠. 있다면 주변에 골격근이 이렇게 있어서 골격근이 수축과 이완을 통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혈관을 밀겠죠. 그 다음 혈관벽 마찬가지. 림프관 벽에 평활근이 주기적으로 수축을 일으키면서 혈액이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끔 도와주며 동시에 이 안쪽 부분에 역행을 막기 위해서 판막이 존재한다. 그래서 실제로 혈액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판막이 닫히면서 뒤로는 못 들어오게 막는 작용을 하죠. 1번 방금 설명했던 대로 골격근 수축, 림프관벽의 주기적인 수축, 그 다음에 4번 림프관의 판막에 의해서 역행을 막는다. 3번은 아닌 편이죠. 정답은 옳지 않은 거니까 3번. 17번 척추동물의 뇌하수체 후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이제 뇌하수체의 전엽과 후엽을 좀 구조를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 부분을 간뇌라고 한다면 간뇌 위쪽 부분을 우리는 시상, 아랫부분을 시상하부. 이 시상하부 밑으로 이렇게 원래 이제 크게 조그만한데 거대하게 표현해 볼게요. 뇌하수체가 존재하는데 앞쪽에 있는 걸 우리가 뇌하수체 전엽이라고 부르고요. 뒤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는 뇌하수체 후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의 내부 구조를 보면 신경분비세포가 이렇게 시상하부 쪽에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이때 이 친구가 이렇게 축삭돌기가 나와 있고 그 뒤로 혈관이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전엽 앞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밑에 보면 독특한 세포 무리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내분비세포가 이렇게 존재하죠. 내분비세포에서 또 분비되는 내분비샘에 의해서 분비되는 물질에 의해서 또 혈관 타고 이동을 하는 관이 존재합니다. 그때 이 관을 우리는 문맥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후엽 쪽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있는데 신경분비세포가 축삭돌기가 이렇게 길게 뻗어나가 있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이렇게 혈관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엽하고 후엽하고 이제 생긴 구성이 좀 다르죠. 이제 전엽 같은 경우에는 문맥이 있는데 얘는 그냥 신경분비세포가 그대로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뇌하수체 후엽에서 방출되는 호르몬이 ADH인데 여기에 있는 신경세포체 핵에서 합성작용이 일어나서 ADH를 생산하겠죠. 하고 나면은 이걸 그대로 축삭돌기를 타고 쭉 내려간 다음에 혈관으로 분비해서 밖으로 나가게끔 하는 작용을 한다. 마찬가지 뇌하수체 전엽은 생성하는 건 똑같이 여기에 있는 분비세포가 만듭니다. 그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TSH, RH가 생성되면 여기 있는 문맥을 타고 이동을 하다가 내분비샘을 자극하게 되면 내분비샘에서 방출되는 물질이 바로 TSH가 방출될 거며 밖으로 이렇게 진행한다. 요 차이점이 있네요. 그렇다면 1번 뇌하수체 후엽은 신경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방금 설명한 대로 여기 있는 신경분비세포를 제가 여기에 하나만 그렸지만 실제로는 많이 분포합니다. 2번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인효 호르몬이 분비된다. 항인효 호르몬을 제가 방금 설명했다시피 ADH가 항인효 호르몬이죠.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거 맞다.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이 합성된다. 마찬가지 시상하부에서 여기 있는 핵에 의해서 ADH와 같은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이 생성이 돼서 이런 식으로 신경분비세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간다. 맞는 표현. 4번 뇌하수체 후엽은 시상하부와 문맥으로 연결돼 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전엽에 문맥이 존재한다고 설명을 했죠. 그럼 이제 후엽에 존재한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다음 18번. 18-1 요거 이제 이것도 좀 복원이 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걸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18-1번 동일한 호르몬이 동일한 수용체에 결합해도 각 세포마다 서로 다른 기능을 나타낸 이유로 옳은 것은 이것도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만약에 에피네프린이 있습니다. 자, 에피네프린 물질이 세모 모양이라고 한다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가 존재하겠죠. 이 수용체를 베타 수용체라고 하는데 이 베타 수용체를 포함하고 있는 세포는 대표적인 예로 간세포가 있습니다. 간세포가 여기 있는 에피네프린의 베타 수용체에 작용을 하게 되면 이 친구는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베타 수용체를 가지고 있으며 에피네프린이 마찬가지로 결합할 수 있는데 그때 결합하는 세포가 골격근 방향으로 이동하는 골격근 방향이 있는 혈관의 펴맑은 세포의 경우에는 이 친구를 이완시켜서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간세포랑은 또 다른 기능을 담당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 동일한 호르몬, 동일한 수용체, 동일한 호르몬, 동일한 수용체인데 불구하고 왜 세포마다 다른 기능을 나타내니? 라고 물어보면 이 이유는 실제 간세포랑 펴맑은 세포 내부에서 일어나는 세포 내부의 전달 경로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정답은 1번이 되는데 만약에 18-2번처럼 동일한 호르몬이 각 세포마다 서로 다른 기능을 나타낸 이유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면 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에피네프린이 작용을 할 때 알파 수용체에 이렇게 결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파 수용체도 에피네프린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 이때는 동일한 호르몬이지만 세포마다 다른 기능을 나타낸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수용체가 서로 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보면서 뭐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유심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임의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19번 식물잎의 황백화 현상은 어떤 물질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가? 식물의 엽록소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 이제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제대로 엽록소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참 쉽게 정답을 3번으로 고를 수가 있죠. 마지막 20번. 미모사 잎을 건드리거나 미모사를 어두운 장소, 암소에 두었을 때 잎이 접히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미모사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미모사 잎 대가 이렇게 있고 잎이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태죠. 거기에 보면은 잎 대에다가 이런 식으로 어떤 구조물이 있는데 이 구조물을 엽침이라고 합니다. 이 엽침을 좀 확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잎이 있으면 이렇게 엽침이 있습니다. 이쪽이 수분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인데 잎을 건드리거나
어두운 장소, 암소, 어둡게 되면은 앞쪽에 있는 이쪽 부분에 수분이 대를 타고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물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빵빵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니까 팽합이 높은 상태가 되죠. 근데 상대적으로 아래쪽 부분은 물이 빠져나감으로써 흐물흐물해지는 팽합이 낮은 상태로 인해 한쪽으로 이렇게 축 처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미모사 잎이 접히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바로 팽합의 변화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미 시험을 쳐서 다 준비가 마무리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강의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